서럽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복합적인 부분이 쌓여 이혼을 결심하게 됐지만 가장 큰 사유는 식탐이었어요. 웃기죠? 저도 제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분명 연애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시어머니가 온화하고 다정하셨거든요.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고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말리셨죠. 아유, 나는 시집살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편해야 집안이 편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와. 뭐 사들고 올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상견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저를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합가를 해도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돈이 부족했던 저희는 3년 정도만 시어머니 집에 머물며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형식으로 합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시어머니의 본색은 합가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우리 며느리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좀 먹어. 하시면서 고기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받아 먹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체구는 작은데 은근 잘 먹네. 밥이 좀 많지 않어? 좀 덜어줘?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며느라, 나가서 두부 좀 사올래? 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두부가 없네. 두부 아까 냉장고에 있던데요? 그거는 내일 쓸 거고 오늘 쓸 게 없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밥 먹던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밥 먹는 것보다 두부가 더 급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제 충성심? 뭐 그런 걸 실험이라도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유독 제가 밥을 먹을 때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묘한 기류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메인 반찬은 남편 쪽으로 다 몰아주시고 저한테는 밑반찬을 빙 둘러주시며 이건 맛있는 거야, 얼른 먹어봐 하시며 제 옆에 딱 앉으셔서 메인 반찬을 밀착 마크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이겠지. 에이, 고작 먹는 걸로 며느리한테 치사하게 구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고 노력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이 나물 좀 먹어봐라 저 나물 좀 먹어봐라 이건 고기 말고 당근이 맛있다 하시면서 반찬을 정해주시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 먹는 게 신경 쓰이실 수도 있겠다. 뭐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며 밥 먹을 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도 생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허리 사이즈가 3개월 만에 2인치가 줄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의심 정도였어요. 서운해도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이유면 몰라도 먹을 걸로 차별받는 게 서운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네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까지 세 가족은 먹는 걸 정말로 좋아했어요. 세 사람 모두 체형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셋이 걸으면 딱 봐도 가족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풍채도 좋고 살집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살을 뺀다고 꼭 다이어트 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건만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00kg가 넘은 채로 턱시도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제력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기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환기도 안 시키고 고기를 구워 드신 것 같길래 제가 창문을 열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네요. 어머님, 뭐 드셨어요? 뭘 먹어? 뭐 굶었지. 네?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아, 그러셨어요? 배는 안 고프세요? 너 밥 먹을 거면 내 것도 좀 차리던가. 분명 고기 냄새가 집안 가득 풍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있던 남편과 도련님까지 입을 싹 닫더라고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모른 척하는 공범 마냥 명연기를 펼치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라고 숨길 일이란 말이에요. 들키고 싶지 않으려면 증거를 남기지 말던가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빈정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메인 반찬을 먹지 못했어요. 제가 차렸지만 제가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때부터는 저도 생존 본능이 생겨 살아남기 위해 몰래 챙겨 먹기 시작했죠. 요리를 하면서 간을 본다고 한 움큼씩 먹거나 후라이팬에 구우면서 하나씩 집어 먹었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음식에 매달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제 본능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생겼는데 저도 살 길을 찾아야죠. 부엌에서 일하며 음식을 입에 넣는 저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했지만 별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저를 포착해낸 뒤 제 옆에 딱 붙어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제가요? 그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뭐 혼자 좋은 거라도 먹니? 아니요, 몸무게는 빠졌는데. 아니야, 너 살쪘어. 딱 봐도 포동포동해졌구만 뭘. 요즘엔 다이어트 안 하니? 젊은 여자들 간헐적 단식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던데. 저는 먹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서요. 여자가 너무 식탐이 많아도 보기 안 좋다. 말라야 예쁘지? 배도 나오고 팔뚝도 두꺼워졌네. 아이, 몸에 탄력이 하나도 없네. 나는 처녀 시절에 주변에서 미스 코리아 나가보라고 권유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살이 쪘냐고요? 전혀요. 키 160cm에 몸무게는 49kg였어요. 평생을 살면서 살쪘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고 국가에서 지정한 평균 체중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예요. 그냥 제가 몰래 음식을 먹는 게 싫으셨던 거겠죠. 실컷 잔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는 그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하시며 차단을 시키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면 며느리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취향은 나 몰라라 하신 채로 본인의 아들 둘만 챙기시는 모습에서 저도 점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나름 단골도 많고 입소문을 탄 상태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여서 일손이 부족해 주말마다 가서 돕곤 했는데 점심때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음식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놈의 밑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를 퇴근시킨 후 뭘 드시는 건지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절 미워하시는 거 맞죠? 남편한테 서운한 걸 얘기해도 그게 다 제가 예민하기 때문이래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 너무 서럽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계산까지 해야겠냐?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치밀한 사람 아니야. 조그만 거에 의미 부여하면서 살면 머리 안 아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단순하게 좀 살자고. 말하면 말할수록 저만 찌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고 뒤에서 쪼잔하게 뒷담화를 하냐며 제 탓을 하더라니까요. 이 인간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확 몰려왔네요. 나중에는 음식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입에 음식을 구겨 넣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평생 동안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뜨거워지는 게 화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시집을 간 이후로 볼이 푹 꺼져서 회사 사람들이 저더러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이 무리한 건지 어느 날은 일하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중간에 조퇴하고 병원 가서 링게를 맞은 적도 있어요.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몇 개월 동안 몸무게가 얼마나 쪘다느니 운동을 좀 해야겠다느니 떠들고 있을 땐 정말로 가출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구마를 잔뜩 삶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며느라, 그 지인이 밭에서 캔 고구마란다. 아주 달고 맛있어. 한번 먹어봐.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나는 아까 많이 먹었어. 다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다들 바쁜데 뭘. 우리 며느리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 너 고구마 좋아하잖아. 평소에 집안에서는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의도가 아주 선한 줄 알았죠. 고구마를 배불리 먹고 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비 다 했어? 나가자! 할 때 그제야 고깃집을 예약해뒀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럼 그걸 알면서 저한테 고구마를 먼저 먹이신 거잖아요.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결국 저는 맛있다는 고깃집에 가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서럽고 짜증나서 화장실에서 눈물까지 쏟았네요. 제가 먹는 걸로 이렇게 구박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한 거잖아요. 아들 둘한테 맛있는 거 먹이는 건 기분이 좋고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건 기분이 나쁜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님, 고깃집 예약한 거 아셨어요? 근데 저한테 고구마 삶아주신 거예요? 예약한 거 까먹고 있었지. 그리고 고기보다 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가 더 귀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고구마로 배 채울 필요 없었잖아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그러게 고구마 그렇게 많이 먹으래? 걸신 들린 듯이 먹더만.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누가 보면 너 만삭 임산부인 줄 알겠어. 제가 왜 걸신 들린 듯이 먹겠어요? 정말 이유를 모르세요? 원래 못 먹고 자란 애들이 음식만 보면 환장하는 법이야. 교양 있는 사람이면 음식 앞에서 점잔이라도 떨지. 어머님 말씀은 제가 교양 없이 음식만 보면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욕심 많더만 뭘.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강조하는데도 몰래 주워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지.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몰래 주워 먹은 거죠. 기회가 없긴 왜 없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 시키면서 쫄쫄 굶기는 줄 알겠네. 며느리 먹으라고 고구마도 삶아줘. 외식도 데려가줘. 식당에서 일하면 밥도 챙겨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니? 전 서운했어요. 우유 마실 때도 얼마나 남았나 확인까지 하시고 냉장고 열 때마다 뭐가 비워졌는지 꼼꼼하게 체크까지 하시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취향도 있어요. 매일 나물에 마른 반찬에 맨밥에 저 진짜 힘들어요. 지금 네 말은 내가 일부러 못 먹게 하기라도 한단 소리야? 저 늦게 퇴근했을 때 몰래 고기 구워 드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항상 저 없을 때만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얘 좀 봐라.
그걸 여태껏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늦게 퇴근한다고 하니까 요리할 힘도 없고 대충 고기 구워 먹은 적은 있었지. 근데 그게 죽을 죄를 진 거니? 며느리한테 큰 죄를 진 거야? 숨겼잖아요. 제가 물어봐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거야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긴 거지. 내 사생활을 일일이 며느리한테 보고하리? 내가 네 상사라도 돼?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나서 항상 포장해 오잖아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남겨주마. 됐니? 대화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치닫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신경 쓰시겠지. 설마 그 말을 듣고도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괘씸하게 반항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눈치 보여서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서운해할까봐 우리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굶기만 하고 있었다. 물 한 잔도 안 마셨어.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미안하다. 퇴근할 며느리를 위해서 고기 좀 구웠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 그치? 괜히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눈치가 보여서 더 불편해졌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다 필요 없고 며느리가 서운한 걸 말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셨나 봅니다.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음을 깨달았네요. 그리고 어느 날 술에 취한 시어머니의 술주정을 통해 비로소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거 뺏어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여자라면 신랑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먹어야지 어딜 신랑이 먹을 걸 같이 먹겠다고 달려드냔 말이야. 다음날 그런 말을 내뱉으신 걸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지만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차별을 하신 게 맞았네요. 아들이 먹는 건 한없이 예뻐 보이고 며느리가 먹는 건 한없이 미워 보인 거예요. 저는 굴러들어온 돌이고 아들의 몫을 뺏는 방해자일 뿐이었어요. 그럴 거면 왜 결혼을 시키신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가출하고 만다는 심정으로 이를 갈며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느라 늦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친절하게 절 맞이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왔니? 배고프지? 저녁 드셨어요? 그래, 우리끼리 먹었다. 며느리 배고플까봐 남겨놨지. 보통이라면 며느리 잘 먹는 꼴 보기 싫으셔서 음식을 남겨놓지도 않으시더니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를 위해 마련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양푼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잔반을 모아서 비빔밥을 해놓은 거였어요. 비빔밥도 비빔밥 나름이죠. 개밥도 이렇게 못 만들 거예요. 보자마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우리 며느리 이거 먹어라. 여태껏 음식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했구나. 남기신 걸 싹 다 비빈 거예요? 그래, 얼른 먹어.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 싹 다 먹어. 양푼을 내밀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당해보라는 식의 사악한 웃음. 저는 그때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가? 남겨달라며? 제가 괘씸하신 거죠? 대들어서 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난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얘 좀 봐라.
너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일부러 맛있는 것만 남겨서 싹싹 비벼준 건데 이게 기분 나쁘니? 뭘 얼마나 고급질 음식으로 상차림을 해놔야 기분이 풀리겠어?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늦게 들어온 며느리를 위해서 구첩반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니? 앞으로는 못 먹을 때마다 남겨달라며. 그래서 남겨줬잖아.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바란 건 인간 대접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집살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는 양푼을 주방에 던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제 뒤에다 대고 시어머니께서 너 미쳤어?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서러운 나머지 가출까지 하게 된 제 사연. 정말 처량하지 않나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친구 집에도 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배가 고픈지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그걸 앉은 자리에서 우걱우걱 먹었네요. 치킨 다리를 먹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먹으면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식탐은 고사하고 식욕조차 없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게 시댁 식구들이었죠. 더 슬펐던 건 제가 이렇게 서운함을 표출해봤자 그들은 제 입장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었어요. 꼴에 남편은 아내가 사라지니까 불안한지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문자까지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제발 어딨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아마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며느리가 가출해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그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머문 지 딱 일주일이 됐을 때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저희 회사에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죠.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알기나 해? 이유는 알고 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유를 아냐고?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대. 그러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자. 응?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물론 나도 잘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서운했던 걸 얘기하면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선 힘들었어. 차별받는 그 기분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이 대놓고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아들이 먹어야 하는 거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싫으시대.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시대. 그런 집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뭘 먹을 때마다 아들 거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시라 그래서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도 결혼이 처음이고 합가가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아. 내 역할이 중요한데 나 혼자 편하자고 방관했어. 연락이 끊긴 일주일 동안 반성하고 후회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제 고지가 눈앞이잖아. 조금만 버티면 우리 분가할 수 있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네요. 이 사람도 오죽하면 회사까지 직접 찾아와서 설득을 하나 싶어 괜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안의 어르신인데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날 바로 시댁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일로 집을 나가서 너무 죄송했다.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은 서운해서 그랬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 이해한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서운하게 한 것 같구나. 내가 사과 한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리 서운해도 양푼까지 집어던지고 집을 나간 건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니. 너가 집 나가고 나서 나도 생각 많이 했다. 우리가 서로 너무 앙금을 품고 있었던 것 같구나. 오늘 이참에 다 풀어버리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 응? 그날 시어머니는 갈비찜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하시며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게 된 순간이었죠. 반찬을 끝도 없이 내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들었나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가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먹을 걸로 눈치도 주지 않으셨고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당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심심하면 식당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식당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거라며 이것저것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마른 반찬만 주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음식에 가짓수가 많아서 놀랐죠. 맛있게 먹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게 배가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을 가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네요. 혹시나 먹은 게 잘못됐나 싶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날 먹은 거라고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게 영 찝찝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오늘 안색이 좀 안 좋네? 모르겠어요. 자꾸 배가 이상해서. 그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난 괜찮은데. 네가 원래 장이 좀 약하잖아. 우유 좀 마셔라. 그럼 좀 나을 거다.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민간요법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권유하셨는데 어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가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 약까지 처방받았네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복통이 이어져서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장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해서 누워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왜 그렇대? 뭐 때문에 그런 거라니?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음식? 어떤 음식? 잘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데? 어머님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다인데. 그래? 그럼 배가 아플 리가 없는데? 나도 거기서 먹고 우리 아들 둘도 거기서 먹었잖아. 혹시 어머님 음식이 좀 상한 거 아닐까요? 여름이기도 하고. 나 식당 아는 사람이야. 설마 상한 음식을 내주겠어? 손님들한테 올라가는 음식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괜찮잖아.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다. 요즘 부쩍 아픈 헬스가 많아지는 걸 보니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음식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요? 과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은 소식해야 하나 보네. 건강의 비결이 원래 소식이라고 하잖아. 앞으로는 먹는 걸 좀 가려 먹어라.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먹지만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요. 제가 가장 수상했던 지점은 다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먹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남편이 가서 먹고 그 후에 도련님이 먹는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제 음식만 이상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황상 너무 뚜렷하잖아요. 제가 퇴원을 하고 회복을 하던 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얼른 와. 이상하게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팠지만 그걸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먹는 걸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왜 없어? 먹는 거라면 환장하던 애가. 모르겠어요. 요즘 좀 그렇네요. 그래,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건 좀 그렇지.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볼 땐 네 체질은 소식을 해야 하는 체질이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네. 근데 어머님은 진짜 괜찮으세요? 응? 뭐가? 배 아픈 건 없으세요? 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아프다. 그게 우리 가족 체질이야.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만 배가 아픈 거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시길래 나만 배가 아픈 건가 싶어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손수해 주신다는 걸 겨우 말리고 제가 직접 해 먹었더니 그때는 또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방심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식당에서 일도 잘해줬으니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좀만 기다려라.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 온 김에 먹고 가라.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주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평소에 쓰는 냉장고가 아니라 구석에 있는 다른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거기서 음식을 꺼내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재료를 팍팍 넣으며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된 음식을 제 앞에 놔주시더니 우리 며느리 얼른 먹어라 하시는데 순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겼어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날 밤 잠도 못 잤네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 식당에 들렀어요.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 좋아하시며 그래 그럼 밥도 먹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고 왔으니 괜찮다고 어머님 힘드실 테니 잠깐 쉬었다 오시라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아유 그럴래? 그럼 집에 좀 다녀오마 하시면서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구석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식당을 하면 원래 그런 음식들은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걸 구석 냉장고에 고스란히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음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통에 병원까지 실려가고 장염에 걸렸던 건 죄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을 땐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으니 배가 멀쩡했던 거겠죠. 결국 저는 또 어머님께 먹는 걸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렇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게 말이 되나요? 버리긴 아까워서 며느리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대들 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 집안에서 평생 대접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이토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도 물론 고역이었지만 나름대로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상한 음식을 준다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치밀하게 저를 엿먹였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넘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나이쯤 먹으니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닌지 남들만큼이나 제 인생에도 차곡차곡 이야기들이 쌓이더군요. 말주변은 없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와 교육자 집안 출신 어머니 모두 성격에 모난 데 없이 유순한 분들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주어진 제 환경에 만족하면서 부모님 속 크게 썩이지 않고 자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한 편이고 대학 생활도 성실히 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난스럽지는 않으셨지만 늘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가며 착한 딸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반이 된 시기에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권유하셨을 때에도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이야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결혼할 사람도 스스로 고르는 게 당연하지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아직 부모님들이 먼저 신랑감을 고르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제게 해주셨던 것들이 저에게도 늘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어련히 괜찮은 분을 골라주셨겠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으로 밑에 둘 있던 동생은 어려서 잃고 홀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한몸에 받으며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기반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기 머리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거라곤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답게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의 두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변변찮게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던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외관은 꽤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 있는 눈빛과 멀끔한 생김새에 첫 만남에서도 제법 호감이 갔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 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는지도 이해가 갔어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돈도 적지 않게 벌게 될 것이고 홀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다른 딸린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버는 족족 밑빠진 독이 될 일도 없을 테였죠. 집안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저희 집이 유복한 편이니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신랑감을, 남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탄탄대로가 되어줄 든든한 처가를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꽤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남편과는 다르게 연신 제 부모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송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간 없는 집에서 하나 남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을 시어머니의 노고를 떠올리니 이제는 조금 더 어깨 펴시고 사셔도 괜찮을 텐데 앞으로 내가 좋은 것 많이 드시게 하며 잘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남편과 오롯이 둘만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제가 시집을 갔으니 얼른 손자를 보고 싶으셨던지 은근히 기대를 하셨지만 아직 저와 남편은 젊었고 아이가 급하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도 않아 굳이 아이 갖기를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남편의 고향집에 머무르시며 드물게 저희 집에 오실 때에도 길게 머물지 않으셨어요. 먼저 시집간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쥐뿔도 없는 집안이라도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나 떤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제게 보내놓고도 유세라고는 부릴 줄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집 자식인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깐 집에 머무르실 때에도 혹시나 제가 수고스럽진 않을지 늘 마음을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 잠깐 계시는 동안이라도 좋은 것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 드시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웬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김수철 선생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내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공허한 신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가 끊겼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도 잊어버릴 무렵 또다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분명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대꾸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러고도 며칠 새 비슷한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자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만 가지 심란한 생각들을 떠올려가며 기억을 더듬어가자 문득 왜 모르는 여자가 남편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 말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는 물증은 없었지만 어쩐지 감히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전화를 걸어놓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먼저 끊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복 재킷을 벗던 남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짐짓 침착한 어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잘못 걸었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며칠 새 그런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지 몰라요. 남편은 딱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일전에 웬 여자에게서 당신을 찾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 말고 아는 여자가 어딨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답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짐작 가는 여자에 대한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의심이 확신이 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에 가기 위해 나선 집 대문 맞은편 전봇대 뒤에 웬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모양인지 여자는 땀 범벅이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낯빛이 회색빛으로 질렸습니다. 순간 짐작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한 번은 그 여자를 만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엇겁같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수 없어 근처의 찻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는 자기가 먼저 찾아왔는데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제 앞에서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댔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뗐죠. 저희 남편 때문에 오신 건가요?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자를 저는 그제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긴 했지만 여자는 제법 애떼고 예쁘장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유행의 여자를 좋아했던 건가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그간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자 쪽에서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리 꺼림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몰래 저희 남편 만나고 있나요? 제 말에 여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겁먹은 얼굴로 더듬더듬 이어간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인 여자는 간신히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공장에 취직해 밤에는 여성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방학 중 잠깐 고향에 내려와 야학 선생으로 봉사하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군요. 비슷한 환경에서도 서울까지 유학을 가서 의대생이 된 남편이 순진한 시골 아가씨 눈에 얼마나 멋진 남자로 비춰졌을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남편은 여자에게 늘 친절하고 유머가 넘쳤으며 여자가 마음을 빼앗긴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은 남편의 방학이 끝나며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에겐 연애였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학교를 벗어난 짧은 기간 동안의 유희일 뿐이었으니까요. 여자는 뒤늦게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깨달았지만 가진 것 없는 시골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후 남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셨기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 달이 건너 남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를 건 건가요? 당신을 배신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궁금해서요? 여자는 마른 침을 꾹꾹 삼키더니 이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으리라는 의심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의심만 하던 것과 당사자에게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커피잔을 쥔 손이 덜덜 떨려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남편도 알아요? 네. 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의 수상했던 반응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모든 상황이 실에 엮인 듯 순식간에 짜맞춰져 갔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나온 행동이었구나. 남편이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줬나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생님은 한 번도 가까이서 뵌 적이 없어요. 전화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애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며 아이 낳고 한 번은 병원 근처로 찾아가 본 적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가버리셨어요.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여자의 입에서는 이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며 저는 여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젠가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제가 찾아간 게 결혼하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늘 장난스럽고 대화가 넘쳤던 남편을 떠올리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티 하나 내지 않고 이 결혼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아연에 있는 제 앞에서 여자는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천지인 고향에서 아이를 낳을 순 없어서 외지로 나와 아이를 낳긴 했는데 결혼도 않고 아이 낳은 여자라고 일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저희 둘 다 죽어요. 제발 아이 좀 키워주세요. 제발요. 넋이 나간 제 앞에서 이제 여자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름에 북받쳐 꺽꺽 숨까지 넘어가며 우는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꺽꺽 우는 여자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저는 휘적휘적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찻집을 나섰습니다. 죽어도 그 남자가 퇴근해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구나, 황망한 기분에 길바닥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자 저 멀리서 식겁을 하고 달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딸네 집에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응답이 없자 무작정 제 집 근처부터 뒤져보셨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는 딸을 보는 엄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닌 두 모녀의 얼굴을 본 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양쪽에서 쏟아지는 한참의 추궁 끝에 결국 저는 일의 전말을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모두 마쳤을 때 시체처럼 굳어버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한참을 굳어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눈물도 이야기도 쏟아낼 만큼 쏟아낸 저는 이내 탈진하여 기절한 것 같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후 며칠을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집에 머물렀어요. 남편에게서 따로 연락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차츰 상태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한 번은 그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말씀드리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으신 모양이셨던지 더는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남편이 저를 만나려 해도 중간에서 막으신 모양이었는지 처갓집으로 오라는 연락에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멍투성이에 찢긴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의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쳐들어가 남편을 박살을 내셨다고 합니다. 잘난 얼굴을 흠씬 두들겨 맞아 볼품없는 꼴이 된 것을 보니 저 낯짝으로 잘도 어린 것을 꼬여냈겠거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꿇어앉아 있어도 제가 말 한마디 붙이지 않자 남자가 먼저 입을 떼었어요. 결혼 전 일이야. 그래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게서 반응이 없자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 일이야. 결혼 후에는 당신 말고 그 누구도 만난 적 없어. 실수야. 맹세코 당신을 기만한 적은 없어. 감히 내 앞에서 기만을 입에 올리다니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애야. 당신이 만날 일도 없고 앞으로 당신이 낳을 아이만 내 아이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눈앞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난 1년간 함께 살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제 핏줄도 내팽개치는 남자가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붙들어 두는 걸까요? 그저 제 출세에 아내의 배경이 필요했던 거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눈앞의 남자가 징그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서 잤어? 차갑기 짝이 없는 제 말투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간 반말에도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기가 찼습니다. 하기야 바로 며칠 전 병원에서 제 장인에게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 집으로 도망치고 싶기도 했겠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집 내 부모님이 나 잘 살라고 주신 집이야. 그런 집에 당신 들이고 싶지 않아. 길게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쩔쩔매는 모습이 추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 더 우는 소리를 했지만 대꾸 없이 냉랭한 제 모습에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이 만류하셨지만 저는 그 길로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더는 집을 나와 있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평소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으로 저를 보러 온 이후 남편은 몇 번을 더 찾아와 빌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대로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또다시 비는 지난 과정을 몇 차례 더 반복했습니다. 그리 반짝반짝 보이던 남자가 사실은 별 볼 것 없는 작자였다는 것을 하루하루 더 실감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서서히 정을 떼갔습니다. 갑작스레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신혼집으로 돌아온 지 3주가 다 되어갔을 시점이었어요. 발신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시신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다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만취 상태로 그대로 즉사했다는 경찰과 의료진의 설명에도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건 뒤이어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들어선 친정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분노에 찬 저주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기어이 내 딸 신세를 망쳤다며 가슴을 쥐어뜯던 엄마를 보자 이제야 정말 내가 가부가 되었구나 차츰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차려진 빈소 구석에 멍하니 한참 앉아있으니 정신이 나간 듯한 웬 노파가 휘청휘청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등 뒤로 포대기를 들쳐맨 사내아이의 까만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갓 돌을 넘긴 듯 보이는 아이는 엎드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오열하는 제 할머니 등이 답답한지 내려오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악을 쓰다 탈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제 친정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돌아오다 사돈의 등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보곤 그대로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감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순간 눈을 질끔 감고는 입을 뗐어요. 아이 엄마는요? 시어머니는 곧 죽을 것 같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 앞에 아이만 놓고 연락도 안 되고. 차마 아이를 제 집 앞에 놓아두진 못하고 시어머니 댁에 두고 사라진 모양이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모습에 분노와 측은함이 뒤죽박죽되어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아, 나는 두 모자 모두에게 농락당했구나. 그간 제게 그리도 숙이고 들어오던 모습이 어려운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더는 마주치기도 싫어 그 길로 빈소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애처롭게 굴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었다고 곧 죽을 사람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의 모습이 뒤죽박죽이 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제 자식도 버리고 눈앞의 것을 놓칠까 그리 아등바등 하더니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갔구나. 새벽 공기에 차츰 머리가 식어가자 마음도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없는 빈소 구석에 쭈그러든 시어머니와 그 옆에 짧은 사지를 펴고 잠이 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이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쌕쌕거리며 잠든 아이의 양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넋이 나가있던 시어머니가 순간 흠집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아이 친모가 따로 남겨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아가라고. 이제 더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가진 걸 알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싫다고 한사코 질색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벌 받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귀한 댁 따님과 결혼한다고 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 연락도 받아주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덜덜 떨리는 노파의 몸이 곧 사라질 듯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완전히 원망만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어요. 홀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비로소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이 드나들지 않고 조용히 장례가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대면했습니다. 아이, 어머님이 키우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연세도 적지 않은데 그 형편에 아직 피덩이인 아이를 키워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차마 아들의 혼외자를 키워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우 없는 양반은 아니었어요. 아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겠죠. 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단, 아이 저한테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연은 끝난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이랑도 연 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면 아이 데려갈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홀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혼외자이니 제 입장에서는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이인데 원망의 대상인 아이 부모가 모두 떠나서였을까요? 원망의 화살이 아이에게까지 향하지는 않더군요. 얼마 보지도 않은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 한참을 생각 끝에 저는 결론지었어요. 남편의 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 부모에게 이름도 받지 못한 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아이.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말렸다지만 남편에게 자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도록 둔 시점에서 제 입장에선